찰스 다윈이 이 On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낸 것이 1859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이 다윈 이후라고 하는 책, 굴드가 이 책을 썼던 것은 아마도 그 한 세기 동안 진화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여서 1977년 당시의 현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다윈 이후를 보시면 현대 진화생물학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한 것이 결국에 진화생물학을 현대적인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 30년대에 유전학 그리고 집단 유전학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자연 선택의 이론을 유전학과 융합을 시키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40년대, 50년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던 신테시스, 근대적 종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모던 신테시스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A 코드가 RNA 전사체를 거쳐서 이제 단백질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이런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 염기 서열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인 이제 이타 행동, 또 협력,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개체에게 적응적인 이익을 제공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이론들을 가지게 된 것도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난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점점점 더 많은 다른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이 아주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전체 정보를 과학자들이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절이 되다 보니 사람이란 동물이 도대체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양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정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한 벌의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난자를 통해 물려받은 다른 한 벌의 염색체 사이에 서로 염기 서열이 다른 것이 평균적으로 사람 집단에서 한 0.07% 내지 0.1% 정도가 됩니다. 인류가 기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성이 좀 더 높아서 한 0.1%, 동아시아 사람과 유럽인, 동아시아 사람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아프리카 사람과 오세아니아 원주민의 차이 등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이 지리적인 거리 또 시간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멀어지면서 조금씩은 더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어떻게 인류 집단들 사이에 분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단 유전학 이론을 잘 적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원 및 친족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인류의 다양성을 이루게 되었는가와 같은 것도 재구성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어떻게 국지적인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일어났는가 또 일어나고 있는가와 같은 이제 자연 선택과 관련된 질문 역시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세 개의 토픽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 현대인, 즉 우리 자신이 속한 종에 도대체 어떻게 기원을 했으며 우리 종과 여러 고인류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이죠. 사람은 동물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Tree of Life, 생명의 계통수 안에서 하나의 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휴먼이 여기 있고요. 침팬지가 여기 있고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이 여기 있을 텐데 사람 사이의 차이는 대략 한 0.1% 혹은 조금 그보다 낮은 값, 한 1000분의 1에서 한 10,000분의 몇 정도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침팬지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그 차이가 훨씬 큽니다. 1.37%. 10배 이상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과 고릴라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것보다도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한 1.75%. 사람과 오랑우탄 차이는 그것보다 훨씬 커서 한 3.4%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가지고 그대로 개통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침팬지가 더 가깝고 고릴라는 이들보다 조금 더 먼 사촌종이 됩니다. 사람과 침팬지 간의 차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정량적인 값을 가지면 사람과 침팬지라고 하는 이 두 종이 언제쯤 갈라졌는지에 대해서 꽤나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들은 사람과 침팬지 사이가 갈라졌을 시점 1, 2, 3번 화석은 아프리카의 꽤나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된 화석 유인원 종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최소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석들입니다. 두발 걷기가 이제 다른 어떤 형태적인 진화들, 즉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뇌의 크기의 증가 등등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이제 굴드가 다윈 이후로 썼던 시기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두발 걷기를 하는 사람 계통에 속하는 유인원들이 아프리카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아시아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생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70년대 이후에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런 다양한 호모 속에 속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두개골을 보여주고 있는 네안데르탈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부학적 현대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원했는가 전통적인 가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하는 것과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만 년 내지 30만 년 전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우리 종이 기원을 했고요. 그 종이 한 5만 년 내지 10만 년 전 정도의 유라시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 전체에 퍼져 살게 된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지역 기원설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에 살고 있던 현대인은 이를테면 아시아에 예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고인류와도 가깝고 유럽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유럽에 살았던 고인류에게서 상당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1980년대 후반이고요. 가장 이제 들여다보기 쉬웠던 유전 정보인 미토콘드리아 염기 서열을 처음 들여다보면서 이 염기 서열들의 공통 조상이 네안데르탈인과 우리가 갈라졌을 것보다 훨씬 최근인 아프리카 밖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게 이제 1980년대 후반 레베카 켄의 연구였는데요. Y 염색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다양성이 이제 유라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폭발한 시기가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 그 정도 시기로서 역시 비정이 됨으로써 사람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인구 확장이 확 일어나는 시기와 겹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요 Y축에 있는 정보는 두 개의 현대인 집단이 네안데르탈인과 유전자를 똑같이 공유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유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통계량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지역별로 아프리카라든지 유라시아의 서부, 유라시아의 동부,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원주민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을 때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현대인이 아프리카를 떠나자마자 아마도 중동 어딘가에서 네안데르탈인 집단과 만나서 교배를 하고 그렇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획득한 혼합 집단이 유라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유라시아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 유전체 데이터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잘 부합하는 아마 유일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이런 집단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형질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뭐 피부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종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뚜렷하게 차이 나는 표현형을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뚜렷한 형질 차이는 이제 이 집단들 중에 일부 집단의 자연 선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수하고 똑똑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공정한 결과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어떤 사실과 관련된 논제, 그리고 네 번째인 가치명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인종주의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자면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인들 혹은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지능과 진취성과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사회 구조 하에서 이러한 형질의 자연 선택이 일어남으로써 그런 뚜렷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실제로 그 차이를 재보면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것이 이제 이 FST라고 하는 값이 집단 간의 유전적인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서아프리카인은 요르바인과 뭐 한차이니즈라든지 뭐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중동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집단들을 비교를 해봐도 이 값이 뭐 한 0.15 내지 0.2, 0.1에서 0.2 사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아종 수준의 차이에 비해서 사람 집단 간의 차이는 훨씬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인종 간에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유럽계 미국인은 뚜렷하게 다르니까 유라시아 안에서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중간적인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연속적인 여러 개의 클라인으로 이런 유전자 경사로 나뉘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파장에 따라서 쭉 변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경사 혹은 이제 이런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이걸 어디로 잘라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걸 범주화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전 가능한 컴포넌트의 자연 선택이 가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집단 간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 현재 보여지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명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람의 이제 사회성 그리고 협력 행동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설명이 7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이를테면 내 친척과 내가 가까이에 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친척,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내 친척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타 행동이 진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해밀턴 법칙 혹은 이제 킨 셀렉션, 혈연 선택 이론, 이런 것이 발달을 했고요.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도 협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상호 호혜성, reciprocal altruism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널리 이제 설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개체를 도와주고 이 다른 개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다시 도와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둘을 모두 포괄해서 이제 멀티레벨, 이제 다수준의 선택으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것이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이고, 요 까만색은 이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협력 행동을 하는 개체들끼리 더 많이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형성하게 된다면 이 그룹 안에서는 협력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항상 손해를 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협력 행동자가 많은 그룹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니까 전체 집단에서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집단 다주순 선택 이론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또 전통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사람의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맨 헌터, 남성 사냥꾼, 그리고 woman gatherer, 여성 채집인 가설인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나온 페이퍼인데 아메리카 전체의 수렵 채집인들의 무덤들 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냥과 관련된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이제 투척 무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발견이 되는 무덤과 그렇지 않은 무덤을 이제 분류를 해본 결과인데요. 거의 이제 비등하게 5대5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가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람의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유연하게 시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설명을 좀 떠나서 사람의 행동과 심리의 진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유전학적인 얘기들, 또 생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가미된 그런 설명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